테슬라의 성패가 되게 중요할 수 있다. 일단은 이슈만 놓고 얘기하면. 그럼 테슬라가 물건 잘 팔린다 그러면 테슬라에 배터리를 납품하는 회사가 어디냐는 거죠. 벤솔이잖아요. 배터리 셀 업체들 쪽이 우선 반등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북미 전기차 판매량이라든지 보조금 이슈라든지 중국산 배제 흐름 이런 게 당초 예정대로 가준다면 안녕하십니까. IM증권의 이영훈입니다. 한 달 만에 뵙습니다. 날이 추워졌는데 날 추워지면서 갑자기 증시도 좀 추워지는 것 같아서 그렇긴 하지만 작년보다는 확실히 좀 편안한 증시가 될 거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와 관련한 얘기를 좀 나누려고 나왔습니다. 트럼프가 동맹국에 관세 폭탄을 던지는 등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고됐었던 거잖아요. 일단은요. 근데 이제 지난주 주말에 캐나다하고 멕시코 관세 부과하겠다 해서 우리 월요일에 장 흔들어 놓고 그날 밤에 또 전격 합의되고 또 오후 되니까 또 중국에다 10% 관세 부과 얘기 나오니까 중국도 바로 이제 대응해가지고 다음 주부터 이제 관세 부과하겠다 얘기 나오니까 이게 관세라는 걸 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좀 트럼프 임기 2년 차 정도까지는 좀 피곤한 그런 그림이 좀 나올 가능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번에도 드러났지만은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관세를 가지고 지금 현재 금리 물가 수준하에서 전면 시행하는 거는 경기 침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트럼프가 리스크를 안으려고 할 것 같지는 않고 각계격파식으로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걸 좀 얻어내고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번에 뭐 캐나다, 멕시코 같은 경우, 특히 멕시코 같은 경우는 관세 부과를 하게 됐을 경우에는 미국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되게 크게 나옵니다.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는 상호 간의 커넥션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한 개 부품을 가지고도 이게 국경을 한 10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정도 어떤 커넥션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멕시코하고 캐나다를 먼저 때린 거는 봐, 내가 이렇게 하니까 말 듣잖아. 내부 단속령이죠, 사실은. 근데 가만히 보시면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거죠. 불과 한 달 전에도 이랬었어요. 펜타닐 얘기 시비 걸면서 멕시코 니네 관세 때릴 거야 이래가지고 또 전화 통화해서 합의하고 똑같은 짓 한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거는 다분히 내부 단속용이고 궁극적으로는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유쾌하진 않지만 유로존하고 그다음에 중국 특히 이제 한국, 일본, 대만 이쪽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관세라든지 이런 걸 좀 얻어내기 위한 워밍업 뭐 이런 단계로 봐야 될 것 같고 트럼프 임기 동안에는 그거에 대해서는 좀 스트레스는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이제 증시에서 나오는 얘기가 대공황 얘기도 좀 나오죠. 그리고 또 그때하고 많이 유사한 얘기도 나오는데 그때도 보시면 29년까지 주가 급등했고 주가 폭락했다가 다시 반등 들 때 그 당시 그 스무트 홀리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미 하원에서 공화당 주도하에 가지고 상하원 압도적인 다수의 표차로 통과가 됐었던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2만여 개의 품목에 대해서 관세율을 59% 최대 400%까지 높이는 거였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좋아진 건 있죠. 관세 높이니까 당연히 비싸니까 안 사잖아요. 그러니까 수입이 급감했죠. 근데 수입이 급감을 했는데 당하는 쪽에서 그냥 당해요? 마찬가지로 맞짱을 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이제 어떤 상황이 오냐면은 자기들 나라 것도 수출도 안 된 거예요. 그러고 실업률이 7.8%에서 25%로 급증하면서 대공황이 이제 터진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주가 자체가 미국이 아주 편안한 밸류는 아니잖아요. 많이 올라와 있고 또 뭐 버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갖다가 일방적으로 두들겨 패듯이 그냥 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리고 미국 쪽의 자동차 업체라든지 이런 쪽에서 반발이 되게 세게 들어오고 압력이 들어온다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분히 그런 리스크를 안기보다는 다분히 협상용 하나의 카드로서 이제 계속해가지고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간에 껴서 좀 피곤할 가능성은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딥시크가 시장에 준 파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딥시크가 터지고 난 다음에 제일 크게 빠진 주식이 엔비디아예요. 그죠? 빅텍 중에서 엔비디아하고 또 회복도 심지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빠진 폭이 큰 게 이제 에이직 업체들, 브로드컴이라든지 뭐 마벨이나 이런 것들도 빠졌는데 시장이 그동안에는 사실 AI라고 하는 게 신산업이고 앞으로 주도가 될 것이고 여기에 편승하지 못하면 살아남기 어렵다 하니까 결과물은 없지만 A라는 회사가 이만큼 투자하면 나도 이만큼은 해야 될 것 같고 쟤는 최고 사양 쓴다는데 내가 똑같이 써야 되잖아요. 나중에 원망을 듣지 않고 너 왜 얘만큼 못했어 라고 얘기를 할 때 쟤는 좋은 학원 보내고 나는 동네 학원 보냈잖아 라는 이제 이런 얘기 듣기 싫어가지고 이런 게 있잖아요. 업체들 입장에서도 성과는 안 나오지만은 어쨌든 최소한 같이 따라가가지고 여기 편승을 해가지고 투자해서 뒤지지 않아야 된다. 그러다 보면 뭔가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최고의 제품 많이 확보해서 줄 서가지고 엔비디아에서 물건을 받았었으니까. 그런데 이 딥시크가 딱 튀어나오면서 이제 상황이 반전이 된 건 뭐냐면 중국 하면은 일단 가습기 칩을 갖다가 계속해서 저사양으로만 그것도 제한적으로만 풀어줬잖아요. 한마디로 없는 걸 가지고 어떻게 만들다 보니까 뭔가를 만들어냈는데 그게 심지어 내용도 괜찮대더라. 충격을 먹은 거죠.
근데 이제 물론 이거 뭐 저기 디스틸레이션 했다 그런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또 뭐 비용도 더 많이 들었을 거다 이런 얘기도 있고 많은데 그건 이제 차치하고 시장이 준 충격은 그거 같아요. 무조건 최고 사양 제일 비싸게 이게 아니더라도 만들어낼 수 있구나. 그걸 보고 바로 대응에 나서기 시작했던 데가 인도 같은 데가 자체 AI를 가져가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장에서는 최근에 갑자기 네이버하고 뭐 카카오 급등했었던 것도 기대감이거든요. 쟤들 안 되는 것 같은데 해가지고 기대했다 빠지고 실적 좋아요 해도 안 움직이다가 갑자기 거기 편승을 했던 건 가만히 보니까 중국 애들이 저렇게 해가지고라도 만들어낸다는데 그럼 우리는 사실 네이버나 카카오가 업력도 더 길고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이제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장의 어떤 비용에 대한 부담을 갖다가 효율로 이제 방향을 좀 전환을 시켰다. 그러니까 발상의 전환이죠. 개발을 해도 무조건 비싸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적당히 금액을 투자해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되니까 너도 나도 최근에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는 소프트웨어 쪽이죠. 개발이 용이해지게 되고 탑재가 좀 용이해지게 되고 그래서 아이러니한 건 그래서 버림받았던 주식 하나가 갑자기 급반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애플이죠. 왜냐하면 애플은 AI에 투자를 거의 한 게 없었으니까 그래서 쟤네들 답 없는 애들이야 그러면서 손가락질까지 받았었는데 최근엔 주가가 이제 움직였잖아요. 왜냐하면 애플은 스마트폰에다가 AI 장착만 하면 되는데 이 소프트웨어를 엄청나게 비싸게 막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막 해야 되니까 언제 할지도 모르고 막 이랬었는데 중국의 딥시크니 아리바바니 이런 데서 이제 출시하는 것들 보니까 저 비용으로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러면 경쟁 붙으면 더 빨리 탑재가 될 거고 어떤 놈이 만들든 간에 그거 탑재해서 출시하면은 애플 입장에서는 그 수수료 받는 것도 쏠쏠하고 그런 어떤 시장의 어떤 관심 방향 이런 것들을 좀 바꿨다라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고 사실은 일방적으로 AI가 만약에 주권을 다 상실을 해버렸다. 그러면 우리가 온라인 시장에서 우리는 잘 못 느끼지만은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를 갖고 있다라는 거 이거 자체가 굉장히 크거든요. 지금 다른 나라들 보면은 지금 미국 거 다 쓰고 있지 자체적인 게 없잖아요. AI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잘못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AI 쪽이 완전히 미국이 전 세계를 지배한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정보가 글로 넘어갈 수밖에 없죠.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빨리 서둘러야 되고 빨리 앞서 나가야 될 부분, 빨리 따라 붙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업체도 물론이고 투자자들도 그렇고 정부 입장에서도 좀 답답하긴 한데 지금 하는 짓이 근데 이제 따라 붙을 수 있는 어떤 전환점 이런 게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좀 갖게 됩니다. 트럼프 당선에 국내 수혜주는 어떤 종목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미 다 보여준 것 같은데요. 일단은 눈에 보이는 거는 조선. 조선은 트럼프가 건드릴 수 없는 영역입니다. 관세 매김은 지네가 비싸게 사는 거니까 상관없거든요. 우리는 해군도 뭐 중국에다 만들어 달라고 부탁할 것도 아니고 어차피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선. 그다음에 이제 방위비 분담 이슈가 나오고 있잖아요. 일기 때는 2%를 요구했는데 지금은 5%를 요구하고 있고요. 2%가 넘어가는 국가가 몇 개 안 돼요. 지금도.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5%를 올리게 되면 어떤 이슈가 발생이 되냐면 무기를 어쨌든 채워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양산 체계 능력을 갖추고 있는 나라가 한국, 미국. 그 정도거든요. 지금 사실상. 유럽의 뭐 독일이나 라인메탈이니 뭐니 이런 데는 지금 사실 물건 납기를 못 맞췄기 때문에 거기도 아마 이제 근데 대대적인 투자는 들어갈 거예요. 왜? 이제 수요가 생겼기 때문에 들어갈 건데 재밌는 거는 모든 게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조선업체 한참 잘 나갈 때 많이 뽑았다가 2010년 지나가지고 몇 년 동안 이제 박살나면서 다 내보내고 나니까 소위 기능공 전문 인력들이 없어가지고 애를 먹었잖아요. 거기가 지금 그러거든요. 탱크 뭐 그냥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자주포도 마찬가지고 숙련된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기술적으로 그 로봇가 만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방산 쪽에서는 어쨌든 우리나라가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다. 그거 보셔야 될 거고 압박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좋게 말하면은 우리나라도 이제 곧 압박이 들어올 텐데 방위비 분담 관련해서 안 입고 와도 가가지고 읍소를 하든 뭐라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5% 요구하면은 조금 낮춰가지고 4%에도 받아내려면 해야 되잖아요. 그거 꼴배기 싫고 들어오서 못 해먹겠다. 자체적인 이런 것들도 필요한 데가 있잖아요. 그리고 미군 애들이 들어가고 싶어도 별로 원치 않는 지역들 대표적인 데가 동남아 쪽 같은데 그다음에 중동. 중동은 미국에 가서 줄 딱 서 있어도 수신이 전투기나 이런 걸 안 줘요. 거기는 과거에 러시아제도 좀 쓰고 중국 거도 갖다 쓰고 막 이랬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땐 첨단 제품 줬다 그게 글로 넘어가 버리면 이제 기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걔네들 입장에서 봤을 때 뭐 이스라엘 너 싸우지 마 그만해 한다고 해서 지금 중단이 됐지만 제가 또 언제 그럴지 모르잖아요. 동남아에서도 마찬가지로 동남아는 사실 중국하고 1대1로 붙으면 상대가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동남아는 자주 국방의 의지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가 다 석유 매장지잖아요. 그 남중국해 그쪽 연행이다. 그러니까 자꾸 지네들이 뭐 하나 이렇게 인공구조물 만들어 놓고 이거 섬 우리 거 뭐 이러면서 자꾸 이제 영토 확장을 하는 것 자체가 그런 거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봤을 때는 방산 같은 경우는 동남아 계속 수요가 있고 우리의 또 사실은 굉장히 귀한 수요처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늘 주가 급등했지만 엔터 긍정적인 거는 작년에 실적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기저 효과가 있고, 두 번째는 중국이 지금 이제 트럼프 시대가 되고 또 그러면은 트럼프하고 싸우려고 그러면 어쨌든 자기네 편 내지는 최소한 너무 그쪽에 붙지 마라고 하려고 그러면 우리나라도 그렇고 사실은 손을 내밀어야 되는 입장이고, 또 한 가지는 중국이 지금 내수 부양을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구안신 정책이니 뭐니 하고 있고, 실제로 그래서 상해 쪽에서 스마트폰이 70%가 늘었대요, 판매량이 요번에 1월 달에. 그런데 그게 좀 이어져 나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일단 사람들한테 흥을 돋워야 되잖아요. 엔터라는 게 그런 역할을 실제로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엔터 시장 자체에서 우리나라는 여전히 한한령 이슈 때문에 요즘 언더그라운드 가수들한테는 공연을 허락을 하지만 빅네임들한테는, 아니면 유명 연예인들 거는 아직까지는 된 게 없잖아요. 그런 게 열린다든지 그럴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올해 빅네임들 들어오죠. 이제 BTS, 그 다음에 블랙핑크 이런 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신인 그룹들 또 런칭돼 가지고 나왔는데, 요번에 나온 신인들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래서 기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로봇도 올해 들어와서 많이 오르기는 했는데요. 작년하고 달라진 건 뭐냐면 CES에서 엔비디아의 젠슨 왕이 이제 차세대 자기네 먹거리 사업으로 로봇 쪽, 그래서 코스모스라고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로봇에 AI 장착할 때 이제 그거 플랫폼을 갖다 오픈했고, 자기네들도 지분 투자해가지고 로봇 관련된 회사 인수 들어갔고 투자 들어갔고, 여기에 지금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했죠. 자기네 휴머노이드 로봇을 갖다가 내년부터 상용화한다. 올해 일단은 공장에 투입을 해가지고 사람을 대체해서 일은 하게 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양산 들어간다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되고 나니까 갑자기 달라진 게, 우리나라는 사실 이쪽 관련해서 투자가 지금 별로 된 게 거의 없어요. 현대차 그룹이 지금 보스턴 다이너믹스 인수한 거 빼고는 제대로 된 게 없었는데, 삼성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투자를 했었지만 그 기간 동안에 보면은 거기서 성과물이라는 게 나온 게 없잖아요. 보스턴 다이너믹스의 그 아틀라스라고 하는 로봇이라든지 테슬라의 어떤 로봇 같은 경우는 지난 11월 달에 그 테슬라는 쇼를 한번 했었죠. 더 로봇이라고 해서. 거기서도 보여줬잖아요. 막 커피도 하고 뭐 대화도 나누고 막 이러는 거 다 보여줬잖아요. 상용화를 얘기를 하고 있는 데다가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는 그게 부족해가지고 작년까지는 테마로 움직였었는데, 당장 옆 나라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로봇 한 대, 휴머노이드 로봇 한 대에 1,600만 원에 이제 살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이 레인보우를 아예 인수해버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 진출하겠다고 두산, 한화, 베어로보틱스를 인수한 LG, 그다음 뭐 포스코, 뭐 여러 군데서 이제 로봇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지금 관련돼 있는 기업들 주가가 쫙 올라온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게,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글로벌 기술이나 아니면 이제 추이에 비해서는 좀 뒤져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 격차가 크지는 않아요. 여기서 못 따라가면 진짜 그땐 영원히 못 따라갈 수도 있지만, 지금부터 이제 따라붙기 시작하면은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 대표 간판 기업들이 한다고 그러고 있고, 아틀라스 같은 경우 이제 보스턴 다이너믹스의 아틀라스 같은 경우는 요즘 유튜브 동영상이나 기사 한번 보시면은 결코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에 뒤지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점점점 확대가 됐는데, 왜 이게 트럼프 당선의 수혜주냐? 우리나라에서 이거 만들어도 지금 수출 못 하잖아요. 어차피 산업화 해가는 과정이잖아요. 키워나가는 과정이고, 이건 뭐 수출 협의 대상도 현재는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로봇은 좀 계속해서 보실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AI가 있죠. 미중 전쟁에서도 요번에 드러났지만은 앞으로 요 관련해 가지고는 AI 시장에 우리가 일정 부분의 지분을 못 가져가면은 선진국이라 할 수도 없을 거고, 그다음에 산업에서도 우리가 2차 산업일 때 쫙 치고 올라왔었지만은 여기서 못 따라가면 다시 처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AI는 앞으로 상수가 될 것이다. 다행히도 그 가운데서 HBM은 어쨌든 우리나라 하이닉스가 주도를 하고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소프트웨어 쪽하고, 그다음에 실제 우리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게 좀 투자도 일어나야 될 거고, 또 삼성전자도 열심히 좀 해가지고 HBM 쪽에 어느 정도 따라붙어가지고 같이 좀 시장 전체 붐을 좀 일으켜주면 괜찮을 거고, 또 이 AI는 미국이나 중국이나 할 것 없이 수요가 지금 넘치는 구조 하에 있기 때문에 주가로서는 지금 엔비디아가 저러니까 하이닉스도 막 버벅거리고 있는데, 엔비디아 칩은 안 사도 돼요. 안 살 수도 있어요. 브로드컴이라든지 마벨이나 이런 쪽에다가 에이지 업체들한테 칩 좀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하면은 그게 싸면은 그렇게 해서 자기네들 필요한 거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근데 HBM은 어차피 지네가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구조에서 중국으로 못 팔게 하는데, 중국에서 HBM2급 만들었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3, 뭐 4 다 들어온다 하더라도 중국 걸 사진 못할 거 아니에요, 어차피. 그러니까 그 수요는 꾸준할 거다. 그래서 이제 AI 쪽, 이런 쪽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요 5가지, 그리고 여기 언급은 안 했지만 바이오 섹터도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2025년 1월에 국내 증시의 반등이 어디까지 갈 것이라고 보시나요?
당장에 예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저는 계속해가지고 작년 말부터 올해는 종목 장세, 중소형주 장세가 아니라 대형주도 종목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고객 예탁금이 50조가 넘잖아요. 지금. 옛날엔 개별주 장세 이래버리면 중소형주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고객 예탁금이 10조 내던 시절에는 그 돈 가지고 큰 주식을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근데 지금의 특징은 뭐냐면 쏠림이잖아요. 대세의 어떤 상승장이 아닌 상황에서는 예를 들어 가지고 현대차가 쫙 올라가면 나머지는 또 못 가고 버벅거리거나 빠지거나 그러죠. 그리고 또 다른 놈이 올라가면 현대차 이만큼 올랐다 이만큼 또 다시 내려오고 이런 식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종목 장세는 계속 될 것 같다라는 취지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지수를 예단을 하려고 그러면 이제 상방이 높아지려면 환율이 일단 안정이 돼야 됩니다. 지금 1465원 이 선에서는 지수 자체를 크게 올릴 수가 없어요. 외국인들이 일단 안 사요. 지금 1460원대면 옛날 같으면 뭔가 문제가 터졌던 환율이거든요, 이거. 다행히도 우리나라만 이렇게 터진 게 아니고 글로벌 전체가 뭐 유로화도 그렇고 위안화도 그렇고 엔화도 그렇고 다 지금 환가치가 떨어질 거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데 우린 좀 더 올랐을 것 같은데 지금 정부 개입이 있어서 그나마 이렇게 막아주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걸 감안해서 봤을 때도 지금 봤을 땐 지수 상승폭은 아주 크진 않을 것 같다. 다만 만약에 어떤 변화가 생겨가지고, 그 변화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어떤 혼란 이런 것들이 마무리되고 우리가 MSCI 선진지수 편입이 되고 실적도 바닥을 찍고 삼성전자가 정신 차려가지고 돌아서는 그림이 나온다 그러면 그때는 주가가 생각보다 많이 갈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생각보다 빨리 올 수도 있어요, 사실은. 삼성전자가 지금 HBM 쪽에서 너무 못해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긴 한데, 기적이 일어나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열심히 노력해서 그럴 수도 있고 변했다. 또는 파운드리 쪽에서 지금 수위를 못 맞춰서 그동안 장사를 못 했는데 지금 요즘 이제 기사 나오는 거 보면 4나노급이나 이런 쪽에서는 수위를 어느 정도 맞추는 것 같으니까 고객 확보가 좀 빨라지기 시작하면서 올라간다든지 이러면은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상단은 얼마까지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대신에 그럼에도 지수가 크게 못 올라가도 그 안에서 종목별로 수익은 계속 나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가능성을 가지고 얘기하려면 이슈 아이템이, 우선 저는 현대차 그룹은 지배구조 개편 이슈를 봐야 되는데 그 키워드는 보스턴 다이너믹스다. 그게 상장이 확정이 만약에 된다 그러면 아마도 그 다음 쭉쭉 이어지는 게 지배구조 개편 이슈로 갈 것 같다. 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조선주는 독점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어차피 못 파니까 독점구조. 그다음에 미 해군 쪽에서 MRO가 아니라 군함이나 지원 선단 수주가 나오면 거기서 한 번 더 이제 업이 될 가능성이 있고, 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빅바이오텍, 뭐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 ABL 바이오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성과가 있고 그다음에 시가총액이 조 단위 이상 되는 회사들, 그 결과물들이 올 상반기에부터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3상 결과가 곧 나올 거고, 그렇게 되면 아마 그게 품목 승인 신청으로 FDA 쪽으로 승인 신청 들어갈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일정들이 잡혀 있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의미가 있는 게, 품목 승인이 신청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결과가 좋기 때문에 들어간다는 얘기고, 이게 승인이 나는 게 내년이라고 그러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돈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로얄티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겹칠 수 있기 때문에 바이오는 거기에 보실 거고, 그 다음에 엔터 화장품, 이거는 좀 범위가 크진 않지만 어쨌든 빅네임이 들어오는 거, 그 다음에 기저효과. 근데 엔터 쪽에서는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중국 시장이 열리느냐, 한한령이 풀리느냐. 풀리면은 엔터는 생각보다 강할 수 있다. 근데 이제 그게 안 풀리면 그냥 올라가는 거는 아주 드라마틱하진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방사는 작년에 폴란드 2차 계약 된다 했는데 안 됐잖아요. 저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얘기로 계속 말씀드렸었고, 작년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거는 F-35 전투기에 꽂혀가지고 거기 줄 서 있다. 예산을 다 거기 썼다. 그래서 안 될 거다. 올해는 지금 만약에 된다고 하면은 방산 쪽은 폴란드 수주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여부를 좀 지켜보시고, 그리고 폴란드 말고 비동구권, 중동, 남미, 동남아 이런 쪽에서 수주가 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련한 회사들 좀 지켜보실 필요 있다. 그런 것들을 놓고 보면은 사실은 이게 한꺼번에 쫙 올라가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외국인이 사기가 편안한 어떤 환율대, 제 개인적인 생각할 땐 1,400원이 깨지는 순간일 것 같은데, 그때가 아니라 그러면 좀 계속해서 순환되는, 그래서 종목 장세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최근 삼성전자의 상황에 대해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좀 답답하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 중에 한 가지 개연적인 난맥상이었던 그 이재용 회장의 재판이 이제 최종적으로 어쨌든 마무리가 됐잖아요. 아직 또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재용 회장 이제 재판이 어쨌든 무죄로 판결이 났고 또 항소해가지고 저 검찰에서 또 대법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마무리가 된다 그러면 이제 삼성 입장에서는 핑계댈 것도 없잖아요. 오너부재도 아닌 게 되고, 삼성은 뭔가 보여줘야 된다. 근데 작년 실적을 놓고 얘기하면은 실망했죠. 그 자체죠. 자, 첫 번째, 시장하고 소통했었는데 HBM3 퀄 통과 얘기를 작년 2분기부터 했는데 지금도 소식이 없습니다. 아마도 안 되는 분위기죠, 지금. 근데 이제 이거는 아마 AMD나 이런 쪽으로는 파는 것 같아요. 그 엔비디아 쪽으로 못 들어가면은 아무래도 볼륨이 안 커지는 그런 딜레마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파운드리 쪽에서 적자가 수조 원이다. 올해도 개선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레거시 쪽은 또 CSNT라고 하는 창신 반도체 그쪽이 지금 계속 추격해 들어오고 있고 DDR5 제품도 지금 만들어냈다. 근데 실제 현장에 가보신 분들 말씀 들어보면 DDR5 퀄이나 이런 쪽이 좀 조잡하대요. 그리고 아직 수율도 많이 안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레거시는 중국에서 악착같이 따라붙고 있다. 그러면 삼성 입장에서는 현재 HBM에서도 수익을 보고 있지만은 뭐 하이닉스랑 비교해 봤을 때는 안 되잖아요, 지금. 여기다가 레거시 쪽은 중국 애들이랑 붙기 시작하면 마진 줄 거고 어쨌든 파운드리는 거기에 또 수조 원이 적자가 나는 상황이고 답이 없잖아요, 지금. 로봇은 사실 이제 시작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어쨌든 글로벌 빅네임 대비로 해가지고는 이제 시작하는 거죠, 말 그대로. 따라붙어야 되는 입장이고. 이제 스마트폰은 고가는 애플한테 밀리고 중저가는 중국 애들이 치고 올라오고 있고 좀 답답한 상황이라고 밖에는 얘기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나마 자기네들이 뭐가 근본적으로 문제였는지는 작년이었었죠. 3부 4분기 컨퍼런스 콜 할 때였나? 그때 이제 사과하고 사과문까지 올리고 변화를 지금 시도하고 있다라는 점은 긍정적으로 봐줘야겠지만 이제 삼성에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언제까지 몇 월 달까지 이런 얘기 한다고 해서 믿겠어요? 이제 안 믿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소통을 좀 명확하게 좀 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답답함을 좀 풀어줘야 될 것 같고 지금 삼성이 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그러면 자체적인 능력에 의해 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는 쪽보다는 레거시 반도체 쪽이 살아나는 그 얘기는 결국은 중국 쪽이 소비 진작을 통해 가지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스마트폰 판매량 늘어나고 뭐 이러면서 재고 줄고 이러면서 또 AI PC라든지 또 AI 탑재된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팔리면서 살아나는 것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레거시에 의해서 주가가 좀 반등하는 건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대신에 뭐 로봇 이거는 아직은 사실 삼성 입장에서는 너무 작고 아직까지 가시도 성과물도 없고 HBM이 돼야 되거든요. 지금 HBM이 구체화되기 전까지는 삼성전자를 아주 드라마틱하게 강하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결과물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그 정도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HBM의 쇼티지 현상으로 삼성전자가 수혜를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쇼티지가 나와도요. 제품이 불안하면 쓰겠습니까 그거? 못 쓰잖아요. 우리가 이제 항상 작년에도 계속 얘기했었던 게 뭐냐면 TSMC가 풀캡하고 거기 가서 물건 하나 찍어내려면 줄 서야 되니까 들어와서 못하겠네? 그래가지고 엔비디아가 자꾸 삼성 작년에 얘기를 꺼냈었죠. 우리 삼성이랑도 얘기하고 있어 뭐 이러면서 협박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들은 척도 안 했잖아요. 왜냐면 TSMC 입장에서는 제대로 어차피 맡겨봤자 못 만들어 이거였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HBM 같은 경우도 쇼티지가 나온다고 해가지고 발열 그다음에 수율에서 떨어지는 제품을 갖다가 엔비디아가 그거 칩 하나 팔았다가 다시 문제 생겨가지고 수거를 한다는 그 비용 자체가 엄청 큰데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기술적인 완성도를 높이는 게 우선이다. 그게 안 되면 사실 삼성전자는 여기에서 수혜받기 어렵다. 젠슨왕이 가지고 놀았죠. 사실은 칭찬해 주는 거 같고 우리 곧 삼성이 될 것 같아. 삼성이 우리에 투자하는 거는 뭐 토요일이 지나면은 일요일이 오는 것처럼 뭐 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해놓고 근데 걔들 설계부터 다시 해야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건 무슨 얘기냐면 설계를 다시 한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그 1A 버전으로 해가지고 칩을 만들어서 팔다가 1B로 만들었던 거 안 되니까 너 설계 다시 해. 그러니까 삼성이 우리 1C로 해서 만들 거야. 1A, 1B, 1C 차이가 뭐냐면 1A 같은 경우는 14나노로 만드는 거고 1B는 12나노, 1C는 10나노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더 고사양이잖아요. 근데 삼성이 지금 1A에서도 문제가 생긴 상황인데 갑자기 1C로 넘어가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가능할까? 좀 답답한 얘기죠, 사실은 지금. 그래가지고 최근에 기사를 보면 양산 또 6개월 연기 이런 부분들이 딜레마 아닌 딜레마일 것 같다. 그러니까 삼성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이제 HBM 시장에서도 사실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3위입니다. 2위도 아니에요, 이제는. 이미 엔비디아에다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도 수율은 뭐 3, 40%밖에 안 되지만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 그것도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딜레마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고 난 다음에 딥시크 얘기 나오면서 기겁했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 젠슨왕을 좀 백악관으로 불러서 뭐 얘기를 했고 젠틀맨이 칭찬하고 어쩌고 했는데 아마도 중국으로 물건 파는 게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쇼티지 수혜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그렇게밖에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네요.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가 중국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요? 일단은 고사양급 그러니까 뭐 5나노, 4나노, 3나노 이쪽은 TSMC 쪽에서도 안 받거든요. 아예 물건을. 미 정부에서도 소위 첨단 반도체는 해주지 마. 이런 분위기인데 영업을 한다고 해서 그게 들어올까? 첫 번째. 들어올 수 있겠죠. 우리가 해줄 수 있어 해가지고 한다면은. 근데 문제는 미국에 가만히 있을까? 이걸 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마도 중저가 사양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는 지금 현재 중국 쪽 영업을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라도 돌아가면서 최소한 고정비는 좀 커버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런 게 다 경험이 되거든요. 안에 이렇게 자꾸 첨단 최고 이것만 고집해가지고 안 되는 게 뭐든지 해봐야지 늘거든요. 기술 실력이.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너무 부족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일단 중국의 영업망을 좀 넓히고 있으면서 저사양 쪽을 받으려고 하는 거는 긍정적인데 갈 길은 좀 멀다. 이것 때문에 파운드리가 돌아서거나 그러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중국은 지금 저사양 7나노 밑에 거 이런 것들은 지금 자체적으로도 해요. 거기다가 일본의 라피두스라고 하는 회사가 2나노를 4월 달부터 시험 생산 들어갑니다. 경쟁이 더 붙는 거죠, 지금 사실은. 그래서 삼성은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야, 우리가 먼저 4나노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어. 세계 최초 타이틀은 갖고 있거든요. 4나노, 3나노, 2나노다. 근데 문제는 고객이 없는 거죠, 지금. 그런 거에 집착하는 것보다는 실리를 좀 찾으면서 기술을 좀 다져 나갔으면 좋겠다. 이제 어쨌든 영업적으로 좀 살아났으면 좋겠다. 현재 파운드리 시장이 TSMC가 61%, 삼성이 11%.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것도 10% 밑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파운드리 쪽에 대한 기대감을 너무 크게 가져가긴 좀 어렵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당장에는 사실 저기 파운드리 쪽에서 큰 기대 갖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올해 국내 반도체 업황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상저하고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지금 이제 나왔던 게 이관신 정책에 의해 가지고 상해 지역 스마트폰 판매량이 70% 증가했다. 이건 이제 재고 감소 얘기가 있고, 전인대가 2월 말 3월 달에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추가 경기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기대하는 것 같아요. 그게 나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런 이구환신이나 이런 보조금 지원을 갖다 이번에 스마트폰까지 했던 거는 그만큼 소비가 너무 부진하니까 그걸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강화가 되면 레거시 쪽 제품이 재고가 줄기 시작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다시 재고를 축적하기 위해서 주문이 늘어날 거고,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DDR4까지는 지금 사실 중국 업체들도 잘 만들어요. DDR5 이상 그쪽 관련되어 있는 것들 위주로 해가지고는 좀 수혜를 볼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는 더 이상 레거시에 크게 기대서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HBM 관련해가지고는 삼성이 지금 아직까지 제대로 역할을 못 해주기 때문에 계속해서 고사양은 쇼티지다. 근데 이제 삼성이 만약에 이게 붙어준다면은 또 딜레마는 뭐냐면 그러면 하이닉스가 버벅거릴 거예요. 그러고 또 이제 문제는 마진율이 줄을 가능성이 있죠. 삼성이 따라 붙으면 지금 TSMC가 고마진을 유지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TSMC 외에는 만들 줄 아는 업체가 없어서 그래요, 지금. 근데 만약에 하이닉스가 지금 치고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하이닉스가 좀 절대적인 최강자죠. 최첨단에 대해서 HBM3 이해에서는 삼성이 갑자기 치고 들어와서 우리도 이제 니네랑 비슷하게 됐어. 이렇게 되는 순간 가격 경쟁이 붙을 거고, 엔비디아나 이런 입장에서는 봤을 때 좀 낮춰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캐파상으로는 지금도 안 부족해요. 수위를 못 맞추는 거고 납품을 못하는 것뿐이지. 그래서 딜레마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HBM은 삼성이 되면 이게 모두에게 해피하고 그러진 또 않아요. 삼성 입장에서는 주가 반등을 이제 세게 나오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좀 보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전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리고 또 이번에 이제 딥시크 이슈가 있었잖아요. 딥시크 이슈는 또 HBM에도 영향을 줄 수는 있어요. 최고 사양이 아니다, 최고 사양이 필요 없다라고 하면 HBM도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주 좋은 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비싼 걸 테니까. 그게 아니더라도 가능하다 하면은 또 이제 그런 수요가 생기게 되고 분산이 되면은 아무래도 마진율이 또 제한될 가능성도 좀 있고, 그런 거는 염두에 두셔야 되지만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지금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그래도 반도체 업황은 괜찮을 것 같다. 그런 맥락에서는 상반기 어느 시점에서는 반도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시장의 컨센서스인 것 같습니다. 이재용 대표의 무죄 판결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시나요? 이재용 대표가 누구는 8년, 누구는 10년 이러는데 구속돼 있거나 뭐 매일같이 재판받으러 다녔잖아요. 그러면 이재용 회장 입장에서 회사 일이 눈에 들어오겠어요? 집중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잘못한 건 잘못한 거죠. 잘못했으면 거기에 대한 처벌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너무 오래 끈 것 같지 않아요, 사실? 삼성전자가 꼭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서 첨단 산업에서 글로벌 리더였던 회사인데 오너부재? 왜 오너부재를 말씀드리냐면 조단위 이런 걸 투자를 하거나 의사결정을 할 때 월급쟁이 사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그거? 못하잖아요. 삼성전자가 100조 이상의 현금을 갖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언제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한 거, 지난 정권 때 이후로 100몇십 조 갖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한 거 보면은 자사주 10조 원어치 사겠다고 한 거 빼고 뭐가 있었냐는 그런 딜레마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는 법적인 어떤 제약에서 좀 벗어나면 이제는 픽이 될 게 없잖아요. 뒤떨어졌어도 따라 붙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는 삼성 입장에서는 변명할 여지 이런 게 없어지는 거죠. 이제. 그럼 진짜 냉정한 입장에서 봤을 때 오너에 대한 이재용 회장에 대한 경영 능력에 대한 평가도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있다. 진짜 이건 좀 아닌데 할지 아니면 진짜 숨겨뒀던 실력이 있는데 그동안 법적인 리스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전혀 그 부분을 발휘 못했다든지 이런 게 이제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삼성전자의 앞날 미래에 대한 그림도 좀 그려지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무죄 판결 나온 것 자체는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잘 된 거고 우리나라의 어떤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놓고 봤을 때 오노부재로 인한 어떤 삼성의 현재 모습 이런 것도 일정 부분은 저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게 제어가 된 상황이니까 앞으로는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가질 수 있겠죠. 포스코와 에코프로 그룹주 전망은 어떤가요? 답답한 얘기만 자꾸 하게 되네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주가 급락하기 시작했고요. 작년에 연 중반 정도에 LG엔솔이 수주가 연이어 나오면서 1차 바닥을 확인하고 주가 급등을 할 때 상승의 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재차 빠질 때 전저점보다 위에서 바닥을 형성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더 빠질 거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요. 실제로 더 빠져버렸죠. 근데 그 빠졌던 트리거가 트럼프. 되고 나니까 뭐 되기 전부터 그랬지만 사실은 얘기했었던 게 IRA 폐지할 거다. 당연히 보조금도 폐지할 거고 연비 규제 없앨 거고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동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주가가 빠졌다가 이제 한 방 더 맞은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실적이 어닝 쇼크도 나왔잖아요. 근데 거기에 더해가지고 틱톡을 미국에서 완전 철수를 하게끔 사용을 못하게끔 할 것처럼 하다가 오늘 이제 행정명령에 서명했잖아요. 국부펀드 만드는 거. 그래서 그거 만들어진 돈 가지고 틱톡을 살 수도 있는 50% 정도를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 트럼프 행정부 내에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굉장히 친중 성향이죠. 테슬라 중국에서 많이 만들고 있고 왜 중국에서 많이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가가 싸니까. 배터리도 싸잖아요. LFP 배터리 가지고 만들어내고 혹시라도 시장에서 그것도 좀 의심하는 것 같아요. CATL이 혹시라도 트럼프라면 지금 현재는 FEOC 규정이니 뭐니 해서 중국 회사는 발도 못 대게 만들어 놨는데 그걸 만약에 CATL이 나 미국 현지에다 공장 짓고 그 소재, 원료 이런 거 다 미국산 쓸게 대신에 그러면 또 거기 고용도 일어날 거고 우리 가가지고 장사하게만 해주세요 그랬었는데 만약에 일론이 그가 옆에서 이렇게 하고 트럼프는 또 그런 거 찬밥도 온바 안 가리고 내가 또 몇 억불 유치해서 이런 얘기 좋아하는 스타일이잖아요. 내가를 되게 강조하는 스타일이잖아요.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감도 좀 일정 부분 작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는 계속해서 빠지는 거고 그 다음에 어제 급락하고 뭐 이랬었던 거는 아시다시피 미국이 좀 비싸잖아요. 인건비도 그렇고 다. 그러니까 이제 공장을 캐나다 쪽에다 지어놨는데 갑자기 관세 부과 얘기 나오면서 관세 부과하게 되면 물건 팔리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 리스크 때문에 또 주가 급락하고 이런 부분인데 트럼프 노이즈가 좀 심한 것 같아요 지금은요. 그리고 여전히 자동차 살 때 보조금 주는 거 그거는 없애려고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해가지고 좀 충격이 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업황 자체도 보니까 별로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어저께 포스코홀딩스하고 포스코퓨처엠 실적 나왔는데 둘 다 어닝 쇼크가 나왔거든요. 포스코홀딩스 어저께 컨퍼런스 콜 했는데 내용 정리를 좀 했거든요. 근데 컨퍼런스 콜 내용을 들어보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어닝 쇼크가 나왔었던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2차 전지에서 실적이 안 좋았고 그 다음에 일회성 비용을 좀 한 1조 원 정도 4분기에만 더 떨어내가지고 그게 좀 충격을 받았지만 펑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하라고 그러면은 2차 전지 쪽은 회복을 당분간은 기대하기 좀 어려워 보인다 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가 오늘 또 이제 어닝 쇼크 반작용으로 주가가 또 24만 원도 좀 깨진 것 같은데 이게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예전에 오버슈팅 나왔을 때 제가 이제 주가 목표치를 그 숫자로 얘기를 하지 않았고 PBR 1배를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1배를 훌쩍 넘어가지고 76만 원까지 급등했었다가 이제 빠졌는데 약간 지금은 이제 그 반대 언더슈팅이 좀 나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갖게 하고 있고요. 포스코그룹 같은 경우 지금 특히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인도 철강회사 이거 지분 전부 포스코홀딩스가 쪼개 갖고 있던 건 다 포스코로 몰아버리고 그 다음에 솔루션 업체들 다 1공장, 2공장 국내에서 준공 완료됐고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 이제 공장 준비됐고 근데 이게 실적으로 보여지는 거는 2026년 정도 돼야지 흑자 전환이 될 것 같다. 이것도 당초 예상보다는 1년 정도 늦춰지는 그런 그림이 나오는 것 같고요. 에코프로 그룹 같은 경우는 지난 프렌들리 데이에서 나왔던 건 올 상반기까지는 어려울 것 같다. 아직 실적은 나오지 않았지만 재무적인 압력은 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맥락에서 일단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전망 자체는 역시 마찬가지로 실적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에코프로 그룹이 주 거래하는 데가 뭐 스텔란티스, 포드 뭐 이런 쪽이거든요. 근데 전기차 쪽에서 가장 덜 공격적인 동네잖아요, 사실은.
그 실적이 아마도 거기에 영향을 좀 받을 것 같고, 그나마 이제 한 가지 볼 수 있는 거는 에코프로 BM이 거래소 이전을 아마 3월 달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일단 한번 이슈가 될 가능성은 있지만은 이전처럼 크게 막 반응할 것 같지는 않다.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종합적으로는 2차전지 에코프로하고 포스코만 가지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말씀을 드리면 상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하반기를 좀 지켜보자 라는 게 지금 보여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올해 2차전지 섹터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실적 개선 여부보다는 터닝 포인트를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실적 안 좋은 거는 이미 작년 3분기부터 예고를 계속 했었기 때문에 올 상반기까지는 어렵다고. 이 터닝 포인트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테슬라가 우선 작년 3분기 때 25년도에는 24년 대비 25에서 30%를 더 팔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보급형 전기차 모델 Q 출시가 상반기에 이제 된다는 건데, 그게 정말 그렇게 팔릴까? 팔릴 수 있는지? 그걸 이제 봐야 되거든요. 그게 아마 금액으로 했을 때 3만 불 내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그게 잘 팔린다 그러면 아무래도 테슬라 향 밸류체인 안에 들어가는 기업들은 숫자가 바닥을 찍으면서 돌아서는 그림이 나올 거고, 테슬라만 유독 잘해가지고 이것만 그렇게 잘 팔릴까? 전체적으로 이 정도 팔리게 되면 다른 업체들도, 우리나라도 현대 기아도 전기차는 잘 만드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같이 동반해서 올라오게 되면 아마도 전기차에서 힘을 보여주는 회사들이 앞으로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강자로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은 회사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봤을 때, 어느 회사가 더 이런 부분에서 올라올 수 있는지 그걸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LG 엔솔이 작년 계속 얘기했었던 게 원통형 배터리 4680 배터리 그 양산 얘기를 했었는데, 작년 11월부터 이제 한다고 했었고요. 실제로 되고 있는지 테슬라 통해서 확인했던 건 어쨌든 지금 물건은 팔리고 있는 것 같은데, 수율 괜찮게 나오면서 제대로 팔리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다. 왜? 이게 배터리 효율을 높이게 되고 배터리 단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하나의 모티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거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터닝 포인트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슈가 될 만한 걸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GM하고 현대차가 작년에 서로 협업한다는 얘기들이 나왔었잖아요. 아마 이게 2월 달 정도 해서 협력 가능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 달이죠. 거기에서 지금 기대할 수 있는 거 하나는 뭐냐면은, 현대차 그룹은 GM이 갖고 있는 픽업 트럭 모델, 이게 필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GM 같은 경우는 전기차가 약하잖아요. 플랫폼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현대차의 전기차 플랫폼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고, 양사가 협력을 해가지고 아마 소재를 좀 더 싸게 살 가능성들, 이런 것들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해서 GM과 현대차 그룹의 어떤 움직임, 이런 것들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종합적으로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실적보다는 어떤 터닝 포인트를 찾아야 된다. 사실 작년에 이중 바닥을 확인을 못했지만 2차전지 주가가 바닥에서 급하게 올라오기 시작했던 거는 LG 엔솔이 르노로부터 수주를 했네부터 시작해서 폭스바겐이 어떻게 했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미국에 있는 태양광 업체로부터 ESS 배터리를 수주했네서 말만 꺼내면 조 이러면서 막 수주가 터진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가 바닥이었었거든요. 그런 어떤 그림이 여기서 한번 나와주는 시점이 언제냐, 그걸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25년 2차전지에 대한 주목할 만한 이벤트가 어떤 것이 있나요? 인터배터리 데이가 아마 3월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가서 보면은 작년에 좀 핫이슈가 됐었던 거는 전고체 배터리 얘기가 좀 있었죠. 그래서 삼성 SDI 주가가 상당히 좋았고, 되네 안 되네, LG 엔솔은 2030년에 한다고 그러는데 27년부터 한다고 그랬다가 막 별 얘기들이 많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가시적인 성과물이 나오는지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LG 엔솔이 4680 배터리 양산, 이게 정말 수율이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이거는 배터리 가격을 떨어뜨릴 요인이 되고, 또 그게 그렇게 되면 전기차 가격이 더 떨어지게 되는 그림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게 물건을 파는데 유리해지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테슬라 아까 보급형 전기차 모델 Q와 관련된 거, 이게 진짜 그만큼 팔릴 수 있는지, 그래서 상반기 내에 출시한다는 건 한 번 더 확인을 했거든요. 이번 4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그런 걸 보셔야 되고, 그리고 한 가지 네거티브한 얘기긴 하지, 네거티브일지 포지티브일지 모르겠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 지금 말만 계속 했었지 어떻게 하기로 결정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보조금 폐지, 보조금 맨날 이런 얘기만 했지 결과물은 나온 게 없잖아요. 그게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오는지, 이게 또 중요할 수 있어요. 바짝 쫄아가지고 지금 겁먹고 알아서 그냥 움츠러들다 보니까 주가 계속 팔아대고 빠졌는데, 막상 열어보니까, 예를 들어가 폐지했던 공화당에서 다 의원들이 있잖아요. 16명이 지금 하원에서만 해도 반대를 하니까 통과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보조금 폐지? 어려울 것 같은데, 폐지가 아니라 좀 줄이는 정도 선에서 타결이 되고, 거기에 발맞춰서 엔솔이 4680 배터리가 양산이 제대로 되고, 테슬라가 모델 내놨는데 잘 팔리고,
분위기가 반전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트럼프 행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거기와 관련된 것들을 결과물을 내놓느냐, 그걸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공매도 재개가 2차 전지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원래 기본적으로 공매도 자체가 시세에 주는 영향은 없습니다. 지난번에 공매도 중단하고 그다음에 이제 불법 공매도 관련해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외국계에서 주로 불법 공매도 한 게 이제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도 개선을 통해 가지고 이거를 이제 재개하겠다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도 개선도 좋은데 그것보다는 규제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벌과금 같은 경우도 그냥 100억 벌었는데 2, 3억 벌금 내면은 그 벌금 내고 말지 뭐 그잖아요.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수익금의 한 10배 정도까지 벌과금을 매겨버리면 할 수 있을까? 그런 거 있잖아요. 벌과금을 좀 강하게 책정을 해가지고 페널티를 세게 주는 거 하나. 이번에 제도 자체를 만들어 보면은 뭐 등록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 잔고도 보여줘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도 되고 대량으로 했을 때 그게 어느 정도 된다 그러면은 2차 전지를 떠나가지고 우리나라 증시에 나쁠 거 없다. 그리고 이거는요, MSCI 선진 지수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필요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안착이 된다 그러면은 시장에 나쁠 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매도 재개하게 되는 거 저는 찬성이고, 그리고 하더라도 아쉬운 거 하나는 제재 규정을 좀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 그 정도. 그리고 그 순기능 중에 하나가 작년에 시장에 큰 충격을 줬었던 게 있어요. 라더견 사태라고 해서 주가 갑자기 막 10배 났던 게 순식간에 그냥 박살이 나가 막 10분의 1로 줄어들고 막 그랬던 적이 있잖아요. 그게 왜 가능하냐면 공매도 제도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없게 하기 위해서라도 공매도는 재개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에는 현재 시점에서 만약에 정부가 얘기하는 것처럼 다 그렇게 통제가 된다고 하면 크게 문제될 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2차 전지 업황이 회복된다면 가장 먼저 반등할 주식은 무엇인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테슬라의 성패가 되게 중요할 수 있다. 일단은 이슈만 놓고 얘기하면. 그럼 테슬라가 물건 잘 팔린다 그러면 테슬라에 배터리를 납품하는 회사가 어디냐는 거죠. 엔솔이잖아요. 그러니까 배터리 셀 업체들 쪽이 우선 반등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북미 전기차 판매량이라든지 보조금 이슈라든지 중국산 배제 흐름, 이런 게 당초 예정대로 가준다면 중국 업체들이 북미 진출 못한다 그러면은 다른 걸 떠나가지고 전액은 현지에 공장이 있어야 돼요. 그게 물성 특성 때문에 이동도 잘 어렵고, 또 하나는 그게 오래 가질 못하거든요. 그러면은 전액 업체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테슬라가 물건 잘 파네, 현대차가 또 잘 팝니다. 보조금 이슈 있었는데 트럼프 행정부에서 없애지는 못하고 조금이라도 줄여서 했고, 4680 배터리 양산 잘 나와가 전체적인 판가를 좀 낮출 수 있다, 이런 그림이 나온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혹시라도 일론 머스크가 중국 업체 가지고 들어와도 전해액 쪽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현재 공장이 있는 데는 우리나라 업체밖에 없으니까 전해액 쪽이 좋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상용화가 유일하게 돼 있는 게 실리콘 응급제 국내 업체가 돼 있으니까 걔는 어쨌든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업황이 돌아서게 되면 아마도 지금 장비 업체들이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눌려가지고 꼼짝 못 하거든요. 왜냐면 업황이 불안하니까 어떤 규제가 나와서 앞으로 투자 없어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걱정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도 실적이 좋아지는 그림, 그것만큼은 그래도 밸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그런 쪽으로 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양극재 업체 빠져 있죠. 아마도 저는 그쪽은 돼도 제일 뒤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 테슬라 주가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제가 증권사 그 목표치를 한번 찾다 보니까 550불을 제시한 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웰스파고 같은 데는 125불 제시했는데 125불이면은 지금 3분의 1 토막 나야 되거든요. 그렇구나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합니다. 테슬라를 전기차 업체로 본다 그러면 지금 밸류에서 더 올라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테슬라를 AI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본다면 지금도 가능성은 충분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가지고 앞서도 로봇 관련된 얘기를 했지만 옵티머스 양산을 내년부터 한다고 그러고 26년부터. 그러면 거기에 양산이 되면서 붙는 실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로봇 업체에서 테슬라는 금수저예요. 가장 주목을 많이 받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정부의 어떤 직책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자기네 회사를 갖다 할 수 있는 입장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옵티머스의 확산 가능성 이런 것들까지 감안해서 본다고 그러면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테슬라의 주가 올해 키는 FSD 상용화입니다. 테슬라가 예고했던 거고요. 근데 이게 아마 올해 상반기 말쯤 하면은 유럽, 중국 쪽에서 승인을 받을 예정이라고 목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올 연말쯤 되면 미국에서도 일부 지역에서는 나오게 될 것 같은데, 이게 진짜 상용화 성공을 한다 그러면 저는 그때는 주가가 지금보다는 좀 더 많이 올라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이 모양 보고 있으면은 무서워서 사지 쉽지 않은데 저는 그래도 여전히 소프트웨어 기업으로서의 테슬라의 가치를 인정한다 그러면 아직은 좀 볼 여지가 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정부효율부 취임이 테슬라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나요? 일론 머스크가 원래 민주당원이었잖아요. 근데 왜 공화당으로 갔느냐? 자기 아들이 성전환해서 그것 때문에 열받아서 갔다는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민주당은 AI에 대해서 규제적인 입장이었어요. 근데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AI가 확산이 돼야지 자기가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AI에 오픈돼 있고, 민주당은 규제를 갖다 좀 강화하는 쪽이고 공화당은 규제를 좀 푸는 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해서 그쪽으로 들어갔고, 그다음에 이제 정부 효율화 부서 거기 들어가게 됨으로 인해서 AI 쪽에서는 최근에 이제 만약에 자율주행차가 사고가 나면은 그 사고의 책임을 묻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조건을 완화시켜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히 강한 거예요. 그러면 비즈니스 자체를 갖다가 사실 자기 직위를 이용을 했다고 할 수는 하기도 조금 애매하고 아니라고 하기도 좀 왜냐면 그건 어차피 중국에서도 가는 길이고 다 같이 가는 길이니까. 근데 그 시장에서 선두잖아요. 어쨌든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갖은 규제나 이런 것들 다 장벽 제거하면 어쨌든 지금 상용화해서 수혜받기는 가장 좋은 거고, 또 한 가지는 스페이스X 관련된 거죠. 스페이스X 관련해 가지고 이게 이제 로켓 발사체를 갖다 재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소위 말해서 로켓 하나 띄우는 거, 인공위성 띄우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굉장히 낮춰놨거든요. 그런데 그걸 나사에다가 우리 거 좀 해줘라고 얘기하는 게 밖에서 자동차 팔고 있으면서 이렇게 얘기할 때하고 같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상황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도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보니까 제가 자료를 좀 찾다 보니까 이게 로켓을 재사용했을 때하고 사용하지 않았을 때 비용 자체가 거기 나온 것처럼 재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약 6천만 불 정도가 들어간다는데 재사용했을 경우는 2,200만 불 부스터 비용 그 정도. 이게 절감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엄청 싸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나사 쪽에서 거래 안 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거고, 또 한 가지 머스크가 하고 있는 사업, 위성 사업, 위성통신 사업. 이거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확인이 됐잖아요. 러시아가 그 전파 방해해가지고 완전히 그 블랙아웃 시켜놨을 때 일론 머스크가 나서가지고 풀어줬잖아요. 그거 풀어주고 나서 머스크는 또 나중에 돈 안 준다고 툴툴대고 했지만 미국 정부하고 거래가 또 이제 갖게 됐고, 이 부분에 있어서 독보적인 위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쪽 관련한 부분들 사업을 확장하는 데 되게 유리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지금 현재 그 위치에 있다는 것 자체는 본인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본인 비즈니스에는 굉장히 우호적일 가능성이 높고, 그쪽 산업을 갖다가 여는데 많은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쪽 관련된 산업이 커지는 데 있어서도 일론 머스크의 역할은 생각보다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BYD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테슬라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BYD 관련해가지고 보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유튜브하고 자료하고 많이 뒤져봤는데요. BYD의 전략이 다른 업체들이 생각하고 있지 않거나 방치한 분야, 우선적으로는 그쪽을 공략하는 느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현대기아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팔리는 베스트셀러 카들이 산타페, 소나타 뭐 이런 쪽이잖아요. 근데 그 급으로는 차를 안 만들죠. 전기차를. 왜냐면 만들어서 팔면은 손해고, 내연기관차가 덜 팔리게 되면 이익을 갉아먹거잖아. 내연기관차에서 남는 마진이 엄청 크지 전기차에서는 마진 자체가 크게 안 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쪽을 방치하고 있으니까 그 시장에 발을 담그는 거죠. 그래서 비아드 같은 경우는 그런 쪽으로 좀 이번에 들어오는 것 같고요. 이번에 들어오는 제품에 대해서는 뒤에 설명이 있으니까 그건 뒤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기로 하고, 주장하는 거 보면 이제 LFP 배터리로 들어오는데 이게 겨울에도 출력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 이건 실제로 시험을 했던 것 같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테슬라하고 비교를 하라고 그러면은 포지션 자체가 차이는 있어요. 그러니까 테슬라 차가 비아드 이제 주력 모델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저가차보다는 좀 비싸잖아요. 좀 차이가 좀 있고. 근데 앞으로 그 모델 Q가 런칭이 된다고 했을 때 과연 둘이 경쟁이 될까? 이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현재 봤을 때는 자율주행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유럽 업체들도 그렇고 아마 중국산 자율주행 그 기술을 쓰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뺏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안 쓰려고 할 거고, 아마도 그렇게 되면은 FSD 기능을 갖추고 있는 테슬라의 보급형이라고 하면 그것도 완전 완벽한 건 아닌 것 같던데 보니까 그거를 갖춘 테슬라하고 안 갖춘 비아드하고는 둘 간의 시장 내에서의 경쟁은 아주 심하진 않을 것 같다. 그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이게 이제 제가 봤던 그 모카님이라고 하는 분이 유튜브 올렸던 거, 그거에 한번 내용을 봐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국내에 지금 이제 시판하려고 하는 제품하고 이제 비교를 아토3라고 하는 건데, 아토3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말들이 많은데, 이제 가격은 보통 이제 소위 말해서 보조금 전후로 얼마가 아직 확정이 안 됐으니까요. 뭐 200만 원이 된다, 300만 원이 된다 말이 많지만, 가격이 3,190에서 3,290 정도니까 200만 원 정도면 3,000만 원 전후에서 살 수 있는 거고, 또 300만 원 정도면 2,900만 원대 뭐 이렇게 해서 살 수 있잖아요. 그 정도인데 비해서 우리나라 지금 EV3 같은 경우는 지금 보조금 전후로 봤을 때 한 4천만 원에서 4,85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좀 다르죠. 근데 이제 보조금이 아마도 한 700만 원 정도를 이게 받기 때문에 3,300만 원대까지는 떨어지긴 할 건데, 요거 관련해서는 이따가 뒤에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 테슬라 모델 Q 관련해 가지고 해치백 형식으로 지금까지는 알려진 건 나온다고 하는데 25년 상반기에 나오고 보조금 감안했을 때 3만 불 이하 정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일단 한 3만 불 정도에 이제 나오고 거기서 보조금 얼마 받느냐 이 정도일 것 같고, 이게 중국산에 이제 앞서서 보여드렸던 아토3보다는 그 뒤에 제가 이제 그림을 또 가져왔지만은 비아드형의 돌핀이라고 하는 모델하고 이제 겹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앞으로 일론 머스크가 공언했던 것처럼 정말 그렇게 잘 팔릴 것인지 지켜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잘 팔리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조건이 사실은 있는데, 시장이 그 부분에 크게 관심을 안 갖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충전 인프라 확산입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전력 관련해 가지고도 지금 미국 전력 부족해서 계속 투자한다고 그러잖아요. 전기차로 바꾸기 위한 전력에 대한 부분은 아직 논의가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전력은 계속 부족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요게 실제로 되려고 그러면은 시장의 인프라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비아드의 아토3, 현대차의 코나 일렉, 뭐 니로, 기아 EV3 나와 있는데, 여기는 뭐 가격적인 거나 이런 재원 같은 건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요. 이게 압권이라고 하는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찾아낸 건데, 이게 C라고 하는 그 비아드 모델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아마도 테슬라 모델 3하고 경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이게 실제로 모양 자체가 얘는 굉장히 예쁘게 잘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유럽에서 실제로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유럽에서 관세를 올리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근데 시장 반응은 아우디나 폭스바겐보다는 훨씬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아드가 제품 만드는 게 엉터리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판단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실과 관련된 부분들을 경쟁 차종을 딱 분류를 하라고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아이오닉 6가 있고, 그 다음에 EV6가 있습니다. 그 모델급이에요. 가격적인 면에서 봤을 때도 우리나라 거하고 크게 차이는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델들은 아직 국내에는 안 들어오는데, 비아드가 소위 말해서 이제 차에 대해서 요즘 얘기들이 좀 많잖아요. 근데 아주 허접은 아닌 것 같다. 만들어내는 것들을 보면 그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요게 이제 또 하나 비아드 모델의 그림인데, 이게 C라이언이라고 하는 세븐이라고 하는 건데, 역시 이 차도 예쁘게 잘 나왔어요. 요거는 우리나라로 하면 아이오닉 5나 EV6, 그 다음에 테슬라는 모델 Y급. 그 정도 사양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비아드 같은 경우는 제품을 아주 뭐 엉망으로 만들어가지고 뭐 밀어내기 식으로 하는 것 같지는 않다. 자동차 만드는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따라온 것 같다. 다만 이게 테슬라하고 특히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것들, 아토3 같은 경우는 테슬라나 EV3하고 경쟁은 아닌 것 같고, 다만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단가가 싸잖아요. 그럼 아마도 그 업계 종사하시는 분들이 또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정부 보조금을 받거나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차를 바꾸거나 할 때, 전기차로 바꿀 때 애국심에 의해 가지고 우리나라 걸 쓰겠느냐, 아니면 우리나라 거보다 몇백만 원 싼 비아드 걸 쓸 거냐 라고 했을 때는 선택의 폭이 어떨지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택시 같은 경우가 어쩌면은 우리가 원치 않는데도 택시 같은 경우는 이게 많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그런 생각은 좀 해보게 됐고, 또 한 가지, 우리나라 렌터카 업체들 있잖아요. 1등, 2등 업체가 다 사모펀드에 팔렸거든요. 그게 이렇게 쿠션 쳐가지고 중국하고 연관이 돼 있다고 하는데, 렌터카 업체에서 만약에 이거를 모델을 갖다 집중적으로 구매를 해서 저가에 대여를 하고 해야 되나요? 한다 그러면, 우리가 제주도 여행 갔을 때 렌터카 많이 쓰잖아요. EV3는 하루에 3만 원인데 얘는 하루에 10,000원이다. 난 애국자기 때문에 절대 안 써.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사실 소비자들이 봤을 때는 저라고 그러면 저는 아토3 안 사요. 200~300만 원 차이라고 하면은 보조금 받아서 모양도 있고 외관도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 기술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런 소위 말해서 일반인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쪽 관련된 차들 같은 경우는 좀 다를 수도 있다. 거기다가 렌터카 업체들 같은 경우에 현재 상황이나 이런 걸 놓고 봤을 때는 의외로 그런 쪽에서 물건을 좀 많이 구매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좀 해봤고요. 비아드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노이즈는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가 부채를 갖다가 지금 약간 포장해놨다. 그러니까 갚아줘야 될 돈을 갖다가 지금 한 1년 이상 지금 매출 채권을 갚아주지 않고 있거나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도.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최근에 기사도 좀 나왔는데, 하청업체들 대금 지급을 좀 미루고, 그러면서 그 순부채 자체가
일각에서 나오는 거는 한 64조 원 정도 될 것 같다. 이렇게 굴러가는 것 자체가 신기할 정도다라고 이제 말하는 기사도 제가 봤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비하드와 관련된 부분들은 차는 만드는 게 아주 허접 같지는 않고 어느 정도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개인들이 살 정도의 어떤 디자인이나 이런 성능 면에서 우리나라 차하고 비교했을 때 매력적이진 않은데 소위 말해서 택시나 렌터카나 이런 쪽에서는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뭐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5년 로봇 산업 전망과 테슬라 옵티머스가 로봇 산업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시나요? 일단 저출산 고령화는 선진국은 다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든지 1등이라 가지고 여기서도 또 단연코 앞서 나가고 있긴 한데 이 로봇이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할 것이다라는 거는 몇 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고요. 이 시장 자체가 현재 780억 달러라고 하는데 로봇 산업 전체를 얘기하는 걸 거고요. 이게 2029년 정도 되면은 2배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성장 산업이라는 얘기죠. 여기에 자동화 로봇, 협동 로봇 이런 것들 또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것들이 이제 상용화 단계거나 직전 단계까지 와 있는 상태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 업체는 1,600만 원 정도의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 한 대를 가질 수가 있대요. 그러면 앞으로 이쪽 관련해 가지고는 못 따라갈 경우에 그 산업에서 우리가 도태가 돼버리면 계속 못 따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국가 경쟁력하고도 연결이 될 수도 있고 우리나라 같이 또 저출산 국가의 경우는 앞으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실제 로봇이 투입이 될 경우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는 어쨌든 앞으로 커지는 건 분명할 것 같다. 더군다나 이제 대기업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가치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 뛰기 시작했다 그러면 어떤 시기든 우리나라도 성과물이 나올 것 같다. 애플의 아이폰이 출시되자마자 흉내내기에서 옴니아폰을 만든 나라예요. 스마트폰이 나오자마자 흉내내기라도 해서 어쨌든 그거 빈정되는 게 절대 아니고 그만큼 우리는 따라붙는데 그리고 기술적으로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글로벌 1위가 됐잖아요. 어쨌든 판매량 기준으로.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로봇 산업의 전망 자체는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협동 로봇 시장 같은 경우는 중국 업체들이 압도적이고요. 휴머노이드 로봇은 우리나라 업체가 이제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봇 산업 전체로 놓고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앞에 있지는 않다. 앞에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부터 시작이고 열심히 뛰어야 할 것 같고요. 그나마 이제 마음의 위로를 주는 거는 현대차 그룹이 보스턴 다이너믹스를 그래도 한 4, 5년 전에 인수해서 나름대로 우리도 로봇에는 뒤지지 않아를 좀 보여주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아틀라스가 싱가포르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현장 투입을 올해 아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쪽 관련해가지고는 앞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고, 물론 주가로 봤을 때는 부침이 있겠죠. 다만 한 가지, 테마주로 그냥 움직이는 게 있을 거고, 찐 로봇주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정도 말씀드리고, 테슬라는 제가 보기엔 올해는 FSD, 내년은 옵티머스입니다. 그래서 이쪽 관련해서는 테슬라 주가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옵티머스 양산 관련해 가지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100만 대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내년에 10만 대 얘기하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는 테슬라 입장에서도 굉장히 기업 가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그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된 업체들 언급되어 있는 것들을 정리를 했는데, 여기는 우리나라 업체뿐만 아니라 이제 외국계 업체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키워드는 이 컴퓨터 칩 이쪽은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뭐 어떻게 얘기할 입장은 아닌 것 같고, 근데 이제 액추에이터 쪽이 원가 구성면에서는 굉장히 제일 높고요. 되게 중요합니다. 이 관절 움직이는 거 이제 관련된 건데, 이제 그런 쪽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목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 휴머노이드 관련해가지고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 업체 같은 경우는 16,000달러네요.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최종 목표를 2만 달러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많이 양산이 됐을 때겠죠, 아무래도. 어찌됐든 간에 이거는 자동차 한 달가도 채 안 되는 가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상용화가 현실화됐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휴머노이드도 시장 자체가 아주 세밀한 것까지 다 하는 휴머노이드도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 기본적인 거 또는 이제 서포팅 해주는 정도, 가정 생활에서 이제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나올지 모르겠지만 설거지 해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장 볼 때 옆에 따라와가지고 장바구니 들어준다든지 그런 것들은 그렇게 비싸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조금 더 해서 이제 뭐 사람을 케어한다든지 물건을 갖다가 이제 만드는 데 쓴다든지 이런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는 좀 비싸질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시장들에 따라 좀 차별화도 좀 될 수 있을 것 같다. 국내 로봇 관련된 주식이 나와 있길래 이게 다는 아닙니다. 보니까 여기 빠진 것들이 꽤 있는데, 이 가운데서 최근에 앞서도 제가 말씀 잠깐 드렸지만은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면은 로봇용 액추에이터 주식들이 굉장히 강했어요. 물론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이 인수해서 이제 주가 급등했던 거고, 휴머노이드 로봇 만든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로봇 관련된 주식들 같은 경우는 이 가운데서 이제 계속 스터디를 좀 해보시면서 관련한 기업들을 좀 점검을 해보시되 개인적으로는 청소용 로봇 이런 쪽은 별로 안 보시는 게 어떨까. 이건 사실은 이미 이 시장 자체는 어느 정도 확산이 돼버린 상황이니까 그쪽 외에 다른 것들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라. 그리고 이제 특이한 회사가 하나 있어가지고 이 로봇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전혀 인정 안 해주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게 네이버거든요. 그런데 AI하고 로봇이 같이 되는데 엔비디아의 그 젠슨 왕이 얘기했던 게 이제 AI 로봇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로봇이 학습 능력을 뭘로 하냐면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한다 그랬거든요. 가상의 세계를 현실하고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그걸 통해서 기술을 습득하고 배운다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걸 두 개를 다 하고 있는 회사가 네이버라는 회사도 있기 때문에 국내 대기업에서는 일단 네이버 그리고 이제 보스턴 다이너믹스의 현대차 그 다음에 삼성전자, 레인보우, 그 다음에 이제 HDD 현대도 산업용 로봇을 지금 하고 있고, LG전자가 이제 베어로보틱스 인수했는데, 여기 휴머노이드 하겠다고 하니까, 그리고 오늘 주가 급등했던 게 이제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휴머노이드 얘기는 없지만, 여기는 로봇 방산용으로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대기업들의 어떤 흐름을 계속해서 추적을 좀 해보시면서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이쪽 시장 관련해가지고는 좀 올 한 해는 그래도 괜찮은 그림을 좀 구경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테슬라의 다양한 사업 중 다음 핵심 사업은 어떤 것이라고 보시나요? 일단 지금 올해 거 놓고 얘기했을 때는 FSD 일단은 그게 상용화가 안 됐잖아요 아직은. 근데 이제 올해 중국하고 유럽 연합 쪽에서는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고 올 연말쯤 가면 미국의 일부 지역에서 이제 상용화 한다니까 이게 상용화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이게 상용화되면 테슬라에만 장착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이거 아무나 못해요. 이미 이거 하겠다고 했다가 포기한 데가 GM도 포기했고 도요타도 포기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많은 회사들이 지금 하다 말았는데 그럼 그런 업체들도 결국은 자율주행 탑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시장을 노리는 거거든요. 테슬라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동차 파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소프트웨어를 갖다 파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워 있을 수 있고 내년 가면 옵티머스 26년도에 10만 대 목표를 하고 있고 이제 나중에 연간 100만 대 이상 팔 때는 한 2만 불 정도까지 가격을 낮출 수 있다. 근데 이것도 마진이 되게 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로봇이 문제는 2만 불 주고 샀는데 몇 년 쓰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것도 또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생각보다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스토리지, 에너지 사업은 25년도 매출 성장이 50%입니다.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쪽 관련해서도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근데 이거는 테슬라 사업은 아니에요. 우주 관련돼 가지고 그쪽은 사실은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사실 테슬라만 상장돼 있고 스페이스X가 상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의 다른 회사인 거지 테슬라 회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건 테슬라의 사업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이제 요 정도가 지금은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제 개인적으로 이 중에서 가장 중시하고 포커싱 해야 되는 건 뭐냐? FSD입니다. 구독자님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작년에는 계속해가지고 어렵다. 그 다음에 연말 가면서 계속 현금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런 말씀만 드렸다면은 지금 올해 들어와서는 현금 비중 많이 줄였고요. 계속 주식을 지금 하기 나쁘지 않은 장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작년에도 한번 그 말씀 드렸는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거는 투자자들이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강행하려고 했다 말았던 게 금투세였잖아요. 근데 금투세가 강행이 됐을 경우에 그 파장은 생각보다 심각했을 거예요. 그 당시에도 국장 답 없어 해가지고 다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다가 금투세까지 도입을 해보면 한국 증시가 답이 없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투자를 안 하려고 하겠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주가가 좋아질 리가 없을 거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소위 말해서 증시의 순기능이라고 하면은 어떤 게 있냐면요. 그 회사를 키우는 데 있어서 큰 목돈을 가지고 와서 한 단계 더 점프를 하는 데 목적을 갖는 경우들이 사실 가장 큰 거거든요. 물론 이미 커 있는 회사를 상장시켜 가지고 돈 빼먹는 것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일단 주 기능 자체는 증시를 통해 가지고 기업이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증시가 괜찮은 그림이 나왔어야지 거기 투자했을 때 재가치를 받지. 증시가 안 좋은데 여기 상장되어 있는 다른 주식들이 지금 상장할 회사보다 훨씬 좋은데도 주가가 안 좋으면 제대로 평가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 신용평가를 가지고 얘기를 하라고 하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보면은 특례 상장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익도 안 나는 회사들 상장하잖아요. 근데 그걸 시켜주는 이유 자체가 앞으로 가능성을 보고 해주는 거잖아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은요. 그런 회사들 상장한다고 했었을 때 누가 어디다 투자를 하겠냐고. 그러니까 이 시장 자체를 지켜냈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이게 받침이 되다 보니까 최근에 고객 예탁금이 49조까지 떨어졌었던 게 지금 한 53조까지 올라왔을 거예요. 요 며칠간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또 뭐 청약 때문에 또 몇 조 늘고 막 이러는 거 있어요. 늘었다 줄었다 하겠지만 안 빠지고 지켜내고 있으면서 최근에 증시 동향을 보시면 종목별로 수익이 생각보다 굉장히 잘 나와요. 섹터별로 많이 나와요. 등치 큰 회사들도 그래요. 심지어.
그러니까 올해는 저는 앞서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수는 당장은 큰 걸 기대할 수 없지만 투자해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여건은 어느 정도 갖춰진 것 같다. 여기에 더해가지고 환율도 안정되고 정치적으로도 혼란 마무리되고 그 다음에 MSCI 선진 지수까지 가게 되면 의외로 우리나라가 올해가 됐든 내년 됐든 생각보다 센 장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올해는 진짜 작년까지는 살아남기 위해서 공부했어야 된다 그러면 올해는 좀 수익을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 이러다 보니까 또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게 될 수밖에 없지만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